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돈 앞에서 변해버린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결국은 함께 가야 할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성우입니다. 올해 58이 되었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남매였습니다. 맏이인 저, 둘째 성민호, 셋째 성철호, 그리고 막내딸 성미영. 아버지께서는 평생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검소하게 사셨지만 그 덕분에 제법 목돈을 모으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빌라 한 채와 고향 시골의 땅 몇 필지, 그리고 통장에 있는 현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을 물려받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물점에서 구슬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더 안정적이고 깔끔한 직장을 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입사가 확정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우리 집안일을 이어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셨지만 결국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속으로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인데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철물점 문을 여시러 나가기 전에 꼭 저희 방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8시에 열어야 했는데 그 전에 하루치 진열 준비를 하고 가게 청소도 해야 하셨거든요. 그런 바쁜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는 절대 저희 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잠들면서 이불을 걷어차거나 뒤척이며 흐트러뜨린 이불을 하나하나 다시 정성스럽게 덮어주시고 겨울철에는 밤새 꺼져가는 연탄불을 다시 지피셔서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주신 다음에야 가게로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겨울밤에는 연탄가스가 새어나올까봐 방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아침에 다시 와서 환기를 시켜주신 후에 저희가 깨지 않을 만큼 조용히 문을 닫고 가셨대요.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 왜 이렇게 잘 덮여 있지? 왜 방이 이렇게 따뜻하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그게 다 아버지의 조용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를 다니면서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너희 시아버지는 정말 자식 바보였어. 매일 새벽마다 너희 집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 애들 방 문 여닫는 소리, 연탄 갈아주는 소리. 그렇게 조용조용 움직이시는데도 벽이 얇아서 다 들렸거든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내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표정도 별로 없으시고 늘 묵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늘 뒤에서 이렇게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다 자라서 알았다는 것은 한편으론 내가 아버지를 살피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저와 정반대 성격으로 활발하고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자주 다투기도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서로를 챙겼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민호가 달려와서 저를 지켜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우리 형 건드리면 나한테 죽는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를 거듭하면서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철호는 어릴 때 말더듬이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보살펴줬습니다. 민호는 철호가 놀림받을 때마다 앞장서서 보호해줬죠. 그런 형들의 보살핌 덕분에 철호는 성격도 밝아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지면서 가정이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막내 미영이는 저희들보다 10살이나 어린 늦둥이로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뛰어와서 안겨주던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버지는 미영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공주님이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만큼은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꺼내놓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가끔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저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 일요일마다 함께 시장에 갔던 일입니다. 새벽 5시 아버지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우시면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 가는 길에 아버지는 성호야,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저에게 따뜻한 호빵을 건네주시며 많이 먹어라, 키 커야지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묵묵하게 우리들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쿵 떨어질 것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요. 아버지가.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영아, 진정하고 말해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고 민호와 철호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철물점에서 손님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고 주저앉으셨대. 옆 가게 아저씨가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이 없으셔.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워낙 광범위한 출혈이라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형제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미영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던 민호도 조용하던 철호도 밝던 미영이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각자의 휴대폰만 가끔 울릴 뿐 복도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저희는 모두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많아서 언제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켜봐야겠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주 동안 저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민호는 사업일을 미루고 철호는 휴가를 내고 미영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12월 6일 새벽 생명유지장치의 삐소리가 길게 울렸을 때 저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온종일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부터 시작해서 동네 이웃분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분들까지 아버지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제들의 미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보이는 민호의 초조한 표정, 철호의 불안한 눈빛, 미영이의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마도 모두들 유산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이제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원목 식탁 주위로 저희 네 남매가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직접 고르셨던 그 식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 이제 유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어. 유언장? 철호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그런 걸 쓰셨어? 작년에 쓰셨던 것 같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느끼셨나 봐. 저는 봉투에서 정성스럽게 작성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공증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준비까지 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공증까지 받아두셨어. 다들 알고 있었나? 제가 물었지만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가 급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유언장을 펼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왠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읽어볼게. 저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재산의 60%를 장남 이성호에게, 20%를 막내딸 성미영에게, 나머지 20%를 둘째 성민호와 셋째 성철호가 10%씩 나누어 갖는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형이 뭘 했다고 60%를 가져? 우린 고작 10%씩이야? 철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나? 형은 아버지 사업도 안 이어받고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고 있잖아.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 뜻이잖아. 닥쳐. 민호가 미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20%나 받으니까 좋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저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 혈육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형이 아버지 귓가에 뭐라고 속삭인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형이 가장 자주 갔잖아.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속임수라도 썼다는 거야? 철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평소에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유언장이라니. 그들은 저를 유산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살아온 형제들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제 친형제들이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눈빛에서는 의심과 원망이 보였고 철호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남처럼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너네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 평소에 아버지는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형한테만 60%? 말이 안 돼. 철호도 거들었습니다.
형이 병원에 가장 자주 갔잖아.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셨을 때도 형이 제일 오래 있었고, 그때 뭔가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돌본 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다 댔던 것도, 매일 면회를 간 것도, 간병인을 구해드린 것도, 모든 것이 의심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동생들 맞아? 평생 저를 믿어주고 따라주던 동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 제가 괴롭힘 당할 때 지켜주던 민호, 항상 저를 존경한다고 했던 철호, 오빠라며 따라다니던 미영이,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민호와 철호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아버지의 빈집에 남겨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렸습니다. 소송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민호와 철호는 합심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치밀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 몇 개월 동안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증인들을 찾아내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철물점 단골 손님들 중에 요즘 사장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계산을 자주 틀리신다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조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면회를 갔다는 사실, 병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모두 댔다는 것까지도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이성호는 아버지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며 아버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유언장 작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제가 공증 과정에서도 조작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초기 증상을 숨기고 공증사무소에 동행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법정에서 제기될 때마다 저는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처럼 제시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돌봤던 것이 이제는 저를 유산 사기꾼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철물점 근처 상인들,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하셨어요. 가끔 손님 이름을 헷갈리시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작은 건망증들이 아버지의 전체 정신 상태를 의심받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저를 위해 증언해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제가 얼마나 가깝고 진실된 관계였는지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저와의 개인적인 대화나 교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혼자서 맞서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송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로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대학생인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형제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빈집에 가서 홀로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유언장을 남기신 거예요? 차라리 똑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2025년 5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성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통장 사본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버지가 왜 내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겼는지 궁금할 것이다. 민호는 지난 10년간 아버지에게 총 2억 원을 빌려갔다. 사업한다며 급한 일이 있다며. 하지만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철호는 도박으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졌을 때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었다. 미영이에게는 집 살 때 3억 원을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너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모든 병원비를 내가 댔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받은 몫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너희들이 받는 것이 비슷하다. 아니, 오히려 내가 받는 것이 적을지도 모른다. 이 문서들을 보면 알 것이다. 모든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민호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 철호의 빚을 대신 갚은 영수증, 미영이 집 마련 자금 지원 내역.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한 장씩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네요. 변호사는 차용증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차용증들은 모두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특히 민호 씨가 빌린 2억 원은 10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빌린 건데 매번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네요. 법적으로 이건 확실한 채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이 차용증들을 근거로 당장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법정 이자율 연 5%를 적용하면 민호 씨 차용금 2억 원에 10년간의 이자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철호 씨 것도 5년 전 것이니까 이자 포함해서 2억 가까이 되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자까지 합치면 총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유산 총액을 넘어서죠.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방법은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서류들을 유산분할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불공정하게 유산을 배분했다고 주장했잖아요. 하지만 이 서류들이 나오면 오히려 아버지가 매우 공정하게 배분하셨다는 게 증명됩니다. 이미 생전에 받은 돈들을 모두 계산해서 유산에서 차감하신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들의 동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민호 씨와 철호 씨가 왜 갑자기 유산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형님을 의심했는지, 사실은 자신들이 이미 받은 돈이 있다는 걸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반박하면 됩니다. 피고인들이 진짜 숨기고 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들이 그동안 법정에서 가족 간의 공평함을 운운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미 수억 원을 받고도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미영이 관련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경우는 더 명확해요. 직구매 자금 3억 원 지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도 없는 객관적 증거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우리가 원한다면 그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 위증 혐의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의뢰인께서 결정하세요.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저희 네 남매가 다시 아버지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와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민호 내가 아버지께 빌린 돈 2억 원의 차용증이고 처로 내 도박빚 1억 5천을 아버지가 대신 갚은 영수증이야. 미영아, 내 집 마련할 때 아버지가 지원해준 3억 원 내역도 있고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계산기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2억을 받았으니 유산에서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철호도 1억 5천을 빼면 거의 없고 미영이도 3억을 이미 받았으니 추가로 받을 몫은 거의 없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아버지를 속였다고 했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차용증들로 당장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 이자까지 계산하면 더 많아지고. 철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너무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어땠는지 알아?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봤어? 저 사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과 유산 다툼한다더라.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네.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 출근해야 했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저는 쓰라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따라 나갔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 그래도 막내딸인 내가 내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는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너희 아버지 유산 문제로 고소당했다며? 라는 말을 들었어. 20살 대학생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하고 나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런 줄 몰랐어. 우리 집사람은 스트레스로 위험이 생겨서 몇 달째 병원을 다니고 있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변호사비 때문에 적금도 다 깨고 아들 학비도 걱정이야.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어? 편하게 잘 지냈지? 철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정말 몰랐어. 우리도 힘들었지만 형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고작 변호사비 내는 게 힘든 거였잖아.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아버지 생각도 제대로 못 해보고 상을 치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온 신경이 소송에만 쏠려 있었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했고 도덕적으로도 제가 옳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은 형제들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성호야, 아버지는 내가 이 사실을 알고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란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차용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두 없어진 걸로 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형제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소송은 당장 취하해. 둘째, 앞으로 가족 모임에는 빠지지 말고 나와. 셋째, 아버지 재산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자.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우린 남남이 아니라 형제잖아.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철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었을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북엇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유산 문제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형제들과 만나면 그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저희는 모두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호는 더 신중해졌고 철호는 도박을 끊었으며 미영이는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이란 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